창업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네, 어려운 창업 조금이라도 더 쉽게 얘기하자 해서 준비한 오늘의 시간. 여러분의 창업에 햇살 같은 그런 채널이 되고 싶은 창창해. 안녕하세요. MC 봉준일입니다. 오늘 두 분 모시고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두 분 모셨는데 한번 각자 자기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먼저 우리 이승찬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찬입니다. 네. 현재 당국대 초빙 교수로 있고요. 케플러 인베스트 회사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 그리고 이선열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신 있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고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해주셔야죠. 머리 아파. 빨리. 안녕하세요. 전 유한에서 웨스턴빈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이선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두 분 모셨습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시간, 또 귀한 공간에서 이렇게 또 창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저는 감기무량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뭐 사전에 어떤 연습도 없이 지금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게요. 네, 우리 두 분께서는 굉장히 또 생소한 경험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이겨내야 할 시간이기에 여러분들 전혀 개의치 마시고 그냥 평소에 우리끼리 얘기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공간이 좋습니다. 여기 어디죠? 라하트입니다. 더 자신 있게 어디라고요? 여기는 정읍 라하트입니다. 네, 여기는 정읍에 위치한 우리 이선열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시는 라하트라는 카페, 멋진 공간입니다. 이제 라하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자랑 좀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다 잘 되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표시잖아요. 자랑하셔야지. 지금 저기 심사위원들 앞에서 우리 내 사업을 어필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저희 라하트는 폐교인 공간을 활용해서 좋은 공간이 되고자 그리고 좀 편안하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해서 네이밍을 라하트라고 지었는데요. 라핫은 터키어로 편안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마음도 그리고 이런 것들 좀 더 담을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해서 하트라고 하는 영어의 합성어를 붙여서 라하트라고 하는 네이밍을 붙여서 탄생한 곳입니다. 여기 또 카페 말고도 다른 공간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네, 어떤 공간이죠? 저희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카페 말고도 2동 풀빌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공간 또한 가족들이랑 정말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해서 우선 저희가 두 독채를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공간을 찬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휴일인데 또 이렇게 모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희는 휴일이 아니지만 오늘 휴일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오늘 저희가 전체 대관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조용하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게 힘들어요. 됐습니다. 뭐가 힘드세요? 자,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아직. 그러게. 이제 오프닝 했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셋이 모인 이유가 저희가 또 창업자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또 사업들도 진행을 해보고 그 중에서도 저희는 이제 창업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대표인데 저는 아직도 햇병아리 수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제 유한 회사를 또 운영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경험들이 있으시고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창업 어떤 지식적인 학문적인 측면에서는 우리 교수님께서 가장 저희 중에서 높은 고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겠지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창업입니다. 이 창업을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변수는 좀 줄이고 그러니까 성공을 우리가 시켜줄 수 있다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실패의 요인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에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서 전달되는 내용들을 조금 더 이제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해주실 거고,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쉬운 어휘로 좀 풀어 나가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딴지를 걸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딴지를 걸어 주실 거기 때문에 각자 포지션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비난이 아니라 비판할 수 있고 궁금점이 있으면은 서로 맞아요. 충분히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첫 회입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빵을 가져다 주셨는데 맛있네요. 네. 역시 자, 지금 시국이 말이 아닙니다. 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이제 어떻게 흘러갈지 한치 앞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국면에 이런 시국에 창업을 하려는 사람이나
창업을 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은 없을까요?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없다고 봐요. 없다. 왜냐하면 창업에 관련된 뭐 정부 쪽 있는 사람들이나 지원가 있는 사람들은 그와 상관없이 지금 어떻게 하면 창업자를 발굴하고 육성할 거니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별로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할 사람한테도 큰 영향은 없을 없죠. 것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서 기회를 더 찾을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상황이 있어든 항상 좋은 면도 있기 때문에 기회인 면도 있어요. 네, 위험한 것도 있지만 네. 기회도 있어요. 어떤 위기처럼. 어떤 기회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다 보면 문제인식들이 커지거든요. 위기감이 있으니까 이걸로는 좀 한계가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거고 좀 더 신중하게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더 지원자가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보면 적을 수도 있거든요. 많을 수도 있겠지만 또 더 진지하게 고민된 사람들을 뽑으려 하겠죠.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지금 많이 소비가 축소됐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약간 경제가 좀 안 좋다 하면 그거를 선발하는 사람 입장에도 장이 좋을 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기회가 있어도 뭐 좀 아이템만 보고도 뽑을 수 있다 한다 했다면 네. 지금 상황이 안 좋으면 조금 더 인원수는 좋지만 어떻게 보면 더 고민 많이 하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창업자 입장에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자기 계획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힘드십니까? 네. 눈에 총기가 없네요. 진짜 힘드신 것 같은데요. 힘들죠. 왜 힘드시죠? 뭐가 그렇게 힘드세요? 기술력이 없는 거? 너무 솔직한데. 우린 기술력이 없습니다. 너무 솔직한데요. 그러니까 뭐 식품의 기술력을 갖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지만 우리만의 색을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겠다. 뭐 웃지 말고. 이제 좀 편해지셨네. 그렇죠. 이제 좀 편해지셨네. 그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긴 하죠. 근데 이런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요. 만약 경기 상황이 좋다 하면 이런 고민을 덜 하겠죠. 제자리에 가만히 있겠지. 그때는 기술력이 없어도 뭐 사람들이 오니까 하시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면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살아남아야 되니까. 강한 게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강한 거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살아남으셨잖아요. 항상 기술력이 좋은 기업이 살아남았냐? 그건 아니었어요. 또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맛집, 기술력이 아니라 어떤 노하우에 다른 건가요? 노하우랑 기술력? 노하우나 기술력은 다르죠. 다른가요? 네. 어떻게 보면 노하우는 어떻게 보면 계량화된 기법은 아니죠. 손맛? 그러면은 이런 건가? 식당에서의 이 레시피, 네. 이건 기술력에 들어가나요? 그쵸, 기술력이죠. 그건 레시피를 그거를 계량화돼서 그거를 뭐 특허나 아니면 그걸 나름대로 정량적인 형태로 뭔가를 만들어내면 대량 생산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대량화가 된다라는 거는 레시피가 되게 과학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손맛으로만 가면 대량 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레시피가 어떤 형태로 있냐. 그러니까 손맛은 아마 옛날부터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숫자화된 표현으로 하냐, 가지고 있지 않냐. 감의 이양은 어떻게 보면 장사하기는 좋을 수 있지만 공장으로 꼭 갈 수는 없을 거예요. 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으로 가는 단계에서는 대량 생산. 네, 그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라면 같은 것도 많잖아요. 일본은 라면을 대량 생산하는 게 우리보다 늦었죠. 왜냐하면 라멘이라는 거를 일반 가게에서만 주로 장인들이. 우리는 그거를 대량 생산하자는 연습을 몇십 년간 한 거잖아요. 그게 지금에 와서는 글로벌하게 라면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된 거죠. 소상공인 전문가는 아닌데 예를 들면 이거예요. 내가 햄버거를 잘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기존에 있는 햄버거보다 내가 잘 만들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하루에 50개밖에 못 만든다. 그 정도의 역량으로는 사업하기는 어려워요. 그냥 50개를 잘 만들어서 좋은 햄버거집은 운영할 수 있지만 이거를 대량 생산으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손맛이 좋다 하더라도 이게 그러니까 사업으로 가려면 자기가 이게 대량으로 갈 수 있는 그거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말씀하셨으니까 사업으로 간다. 네. 그럼 일반 음식점을 차린다거나 이런 거는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 확장성을 갖고 이걸 하냐. 그러니까 창업자가 처음 생각 자체가 나를 정말 이게 프랜차이즈 형태로 아니면 대량 생산, 제조 생산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에 따라
사업 초기부터 생각이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라면집을 할 거다 하면 그거에 최적화된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겠지만 나는 이 라면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글로벌하게 갈 거야 한다면 이게 접근 방식이 다르겠죠.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뭐 어떤 게 장사는 쉽고 사업은 어렵고 그런 거하고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네. 조기 대선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예상을 하고 계시는데 벌써 이제 뭐 활동 시작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몇몇 분들은 목표를 내비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 많은 정권들을 이제 지나오셨잖아요. 창업한 이유, 창업계에 몸담으신 이유로 막 이제 많은 정권을 지나오셨는데 많지는 않더라도 네. 몇 개나 되시죠? 몰라요. 모르시고 뭐 몇 개 정도 되시죠? 정부가요? 뭐 지나오신 정권 정부가 한 5번 바뀐 거겠죠? 5번 정도 네, 20. 경험하셨는데 뭔가 그 정권들 가운데서 뭔가 이 창업이라는 키워드가 가장 핫했었던 정권 뭐 시기가 어느 즈음이었을까요? 내부 그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매번 관심은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국가 단위에서 성장 모멘텀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 이게 큰 이 산업의 하나의 호수라면 굉장히 계속 뭔가 좋은 물고기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뭔가 좋은 기업들이 이렇게 유입이 안 되면 혁신이 안 일어나요. 창업 기업을 육성하려는 거는 국가적인 꼭 뭐 그게 아니더라도 성장 모멘텀을 가지려면 좋은 기업들이 계속 나타나야 돼요. 다만 여기에 얼마만큼 진정성 있고 얼마만큼 고민했냐, 얼마만큼 의지가 있냐 그거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앞으로 나온 계속 정부도 이거는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창업이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왔을까요? 창업이란 말은 되게 오래전부터 있었죠. 다만 이제 뭐 벤처다, 뭐 스타트업이다 이런 건 최근에 나온 단어들이죠. 맞아요. 스타트업. 단어가 엄청 많잖아요. 창업 관련해서도 네, 네. 뭐 창업, 뭐 간단하게는 창업과 사업이 있고 그리고 스타트업에다가 벤처에 뭐 그리고 뭐 영어 단어로는 뭐 코퍼레이션 뭐 이런 단어 뭐 이렇게 그런 대형 기업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이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영어를 이렇게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혼선이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업은 가장 모든 게 다 창업이죠. 근데 이제 약간 이 특성이 다르다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좀 더 리스크를 안고 간다. 그럼 벤처. 근데 내가 자본력은 없는데 여기서 좀 기술력은 있어. 뭐 그런 데면 이제 스타트업 이런 말 더 쓰게 된 거였죠. 근데 이거는 이제 민간 쪽에서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투자회사 쪽에서 훨씬 그쪽에서 주로 쓰던 좀 구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나는 음식점 창업은 아니야. 좀 더 내가 기술이 있어. 네. 근데 자본력 없는데 내가 이거를 좀 설득시켜서 투자력도 유치하겠다. 근데 이런 특성을 좀 더 뭔가 이름을 네이밍을 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런 단어들 중에서 약간 그 콩글리시인 단어는 없을까요? 콩글리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이다 하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칠성 사이다 뭐 이렇게 떠올립니다. 사이다 한 잔 주세요 하면은 이제 사이다 가져다 주시잖아요. 뭐 코카콜라 아니면 칠성 사이다 가져다 주시잖아요. 그렇죠? 외국에서 사이다 달라고 하면은 술로 바뀌잖아요. 사이다는 술입니다. 외국에서는. 거기서는 이제 뭐 스프라이트 아니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이다는 어떻게 보면 콩글리시가 된 건데. 콩글리시 된 건 없고 좀 과도하게 쓰죠. 그냥 내가 그냥 무조건 창업하면 스타트업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의미를 좀 과도하게 그거를 왜 저를 그렇게 뻔히 보시면서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에 보면 포장을 좀 하다 보니 더 혼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괜히 있어 보이게 하려고 그냥 스타트업이라고 포장하셨었나 봐요. 아니요. 아니 대부분이 보면 사관학교 입교하거나 창업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스타트업이라 하려면 그거에 맞는 좀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나 스타트업 그냥 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런 게 좀 있죠. 저는 안 그랬습니다. 그게 그래서 저도요. 혼선이 있는 거지 이쪽에서 콩글리시 된 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용어는 없는 거예요. 저도 뭐 그냥 작은 양조장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지 뭐 스타트업 양조 스타트업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특히 좀 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창업이 약간 관주도예요.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업 계획을 쓰거나 시작하는 게 거의 다 시장에서 내가 선택받는다기보다는 정부 쪽에서 선정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엑셀레이터 과정으로 이제 미국 와싱턴 대학 갔을 때 보면 우리처럼 사업 계획서 쓰지 않아요. 스타트업들은 한 장으로 나 이런 사업 할 거야 라고 해서 투자자라고 미팅하면서 자기를 계속 디벨롭 시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디다 내냐? 정부 쪽 이제 지자체나 정부 기관의 어떤 지원 기관에 내다 보니까 각종 요건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쓸데없는 게 많이 쓰는 게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끔 모양새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우리가 계획서가 되게 그럴싸한 계획서들이 너무 많은데 본 그거 내용은 되게 약해. 내 느낌 개인적 사견이. 저희가 또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서 뭐 이런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또 나눌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깊이 또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또 주제가 있어서 약간 우리나라 같은 정부 주도다 보니까 특히 좀 그런 약간 좀 다른 느낌?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대선 지나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통 몇 명 나오죠? 대선 후보요? 네. 뭐 많으면 뭐 10명도 넘은 적 10명도 넘은 적이 있고 한데 거기서 공약 좀 창업 관련 공약을 좀 유심히 보시나요? 어떻게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래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약 기억 나시나요? 기억 안 나요? 기억 안 나세요? 그거 왜 보시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제가 예전에는 이제 어린이집 운영했으니까 보육료를 얼마나 올려주나. 그렇죠. 필요하죠. 이제 아기를 남기면 아동수당을 또 얼마나 주나 뭐 이런 건 이제 자기 상황에 맞게 보여지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좀 보십니까? 공약은 잘 안 봤던 것 같아요. 공약은 잘 안 보시고. 그게 구체화된 정책으로 나올 때까지는 음. 좀 그렇고 그게 아무 정책이 좋아도 상황이 안 되면 또 잘 진행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공약을 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미친 듯이 본 것 같아요. 미친 듯이 그냥 본 게 아니고 뭘 하려고 하는가. 왜냐면 나는 그때는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이 아니니까 신청한 아. 입장이니까 자세히 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저도 딱히 막 공약을 막 그렇게 막 창업 관련 공약을 막 이잡듯이 뒤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신경을 쓰시네요. 그래도 내 분야니까.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왜 그러냐, 공약이라는 게 저는 듣기에 그냥 제가 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약을 내세웠을 땐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신대요, 후보님들이. 그렇죠. 이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그 공약은 지켜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도 뱉은 말은 주워 담아야 된다, 약간 그래서 그런 건가요? 더 보게 되는 거. 그래도 저거 뱉은 말은 지키겠지, 약간 이런 뉘앙스로 이제 받아들이고. 안 지키기만 해봐. 네, 안 지키기만 뭐 찾아가겠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모니터링을 하니까. 그렇죠. 스스로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내가 좋게 본 공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 됐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모니터링 보죠. 그래요? 그럼요. 무섭네요. 이런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창창해. 여러분들의 창창한 미래를 응원하는 창창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딱히 기억나는 공약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봅니다.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아채셨을 수도 있어요. 방금 직전까지 얘기하고 있었을 때는 막 접시에 막 빵도 있고 아메리카노도 더 진했었거든요, 색깔이. 네, 잠깐 다음 질문, 다음 이야기로 오니까 갑자기 이제 뭐 묽어져 있고 케이크 하나도 없고, 그렇죠? 그래. 네, 놀라실 수 있어요. 밥 먹고 왔습니다, 배고파서. 맞아.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야기해 볼 거는 그동안 좀 이런 창업 정책이나 뭐 이런 방향성, 뭐 정책이 자세히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정책, 이런 거는 좀 시스템은 되게 긍정적이었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기억나시는 게 있으세요? 저는 제가 창업에 이제 창업이라는 거를 처음 좀 이렇게 접하게 된 계기가 대학교 때 이제 창업 지원단 뭐 이런 데서 이제 처음 접했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창업, 사업 뭐 이런 단어의 개념도 없었고 들을 일도 크게 없었고 그냥 다 이제 끝나고 이제 직장인 뭐 들어가고 취업하고 거기에만 이제 몰두되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창조경제혁신센터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 처음 봤어요. 그리고 이제 창업 지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게 됐는데 저는 그 창조경제혁신센터 그때 이제 정부가 물론 좋게 유종의 미를 거두진 못했지만 그때 좀 많이
창업계가 좋았었다라는 얘기는 좀 얼추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왜 그렇게 된 거죠? 그런 관련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투입이 됐었다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닌가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계속 늘어났어요. 그때 좀 더 많이 늘어난 건 전년 대비 그때 더 늘어났다는 건 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줄어든 건 아니니까. 아, 그래요? 뭐 좀 다이나믹하게 뭐 이번 정부 때는 좀 힘들고 저번 정부 때는 막 더 막 이렇고 공약이 막 정책이 더 활성화되고 이런 다이나믹한 건 없었나 보네요. 그런 건 없었어요. 어. 다만 이제 새로운 그 창업에 대한 거를 전문 기관한테 맡기겠다라는 것 때문에 창업진흥원이나 창조력센터가 있어서 일반 현장에서는 더 그걸 느낄 수 있었겠지만 이미 그건 더 다른 데서도 하고 있었던 더 다른 데도 많이 하게 된 거죠. 기부 신고도 하게 되고 은행들도 하게 되고 기업들도 하게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계속 창업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이 있었죠. 실제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이 있는 약간 뭐 좀씩은 색깔이 있었겠지만 창업하는 사람들이 그거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여건이 워낙 좋기 때문에 본인이 창업자가 실제 하려는 자기 아이디어나 아이템 아니면 기술력이나 뭐 그런 것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곳은 되게 많이 늘어나서 특별히 그거를 이렇게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딱 뭔가 그 막 정책 수많은 정책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런 시스템들도 만들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을 텐데 네. 경험해 보셨던 것들도 많으셨을 네. 거니까 네. 그 중에서 아 이거는 참 잘한 것 같다. 이거는 진짜 좋게 평가한다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좀 요 시스템, 요 정책은 참 잘 만들어졌다 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근본적으로 처음 그거에서 근본적으로 바뀌진 않았어요. 정책이. 약간의 그냥 그 근간에서 조금씩 바뀐 거예요. 예를 들면 처음 창업자들한테 1억 주겠다. 15년 전에 1억은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만큼 주는 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 발굴할 때. 팁스나 딴 데에서 뭐 5억에서 연계하고 뭐 그런 것들도 생기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창업자들한테 할 수 있는 자금은 좀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대신 좀 기술력이 있는 아니면 진짜 한번 좀 의지가 있거나 역량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양적 성장이 됐지만 질적 성장이 되었는가는 한번 좀 퀘션을 가지고 여기서 질적 성장은 실제 창업자의 본질적인 숫자가 늘어났을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돼요. 지금은 너무 많이 있는데 과연 그들이 다 정말 진짜 창업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했는지 그걸 한번 좀 생각하게 돼요. 외국 최근에 같이 해외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서도 약간 뭐 창업 관련된 기관이나 뭐 이런 방문은 아니었죠. 그냥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제 거래처 관련해서 다녀오신 건가요? 호치민을 갔다 공대를 갔었죠. 어디? 호치민 공대. 아, 그래요? 거기도 약간 창업에 창업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네. 대학교 창업 지원단 약간 이런 느낌의 부서에 네. 다녀오신 거예요? 어느 나라든 창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젊은 세대는 있어요. 근데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든 잘 살아보겠다라고 뭐 그렇게 하겠다는 사업 의지를 갖고 있거나 이런 거는 아프리카든 남미든 다 있다고 봐요. 다만 그거를 현실화시키는 환경, 그 다음에 여기서 환경은 이제 인프라겠죠.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자동차 쪽 스타트업을 하겠다. 그러려면 그 자동차에 대한 생태계가 그 나라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스타트업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자동차 쪽 하려면 뭐 미국, 일본, 독일, 한국 정도의 어떤 그 생태계가 있어야지 그쪽 스타트업이 나올 수 있는 거지. 자기 나라에 자동차 기업이 없는 나라에서 내가 자동차 쪽을 하겠다. 그런 경우는 되게 쉽지 않죠.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자동차 회사를 거기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이 할 수 있냐? 그건 좀 불가능하다고. 뭐 영화에서 뭐 그런 얘기 뭐 얘기가 나오는 게 그 무슨 영화였죠? 저기 성난황소라는 영화였을 거예요. 그 네, 마동석 네, 배우님 네, 나오신 거기서 이제 송지효님이 아내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마동석님이 이제 아프리카에서 붕어빵을 팔다가 실패했다. 뭐 아니 그런 거는 내가 말한 생태계 예를 들면 하이테크 같은 것도 있잖아요.
반도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이런 거는 그 산업이 기반이 갖춰져 있어야 이 산업이 유지될 수 있어요. 뭐가 여기 말하는 생태계는 뭐냐면 부품업체들도 있어야 돼요. 그거에 대한 기술 개발, 그거에 대한 인력 육성, 그거에 대한 제도, 또 기술적 축적 그런 게 같이 있어야지 자동차 산업이 되는 거거든요. 붕어빵이야 뭐 생태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그런 건 가능한데 예를 들면 AI를 지금 많이 얘기하지만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 몇 개가 안 돼요. 인프라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인기가 있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해외 사례도 그럼 뭐 창업 지원 관련해서 해외 사례도 많이 접하셨겠네요. 네, 옛날에는 좀 봤죠. 네, 네. 뭐 좀 기억에 남는 이거는 좀 인상 깊었던 정책 같은 거, 뭐 제도나 이런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혹시? 그것보다는 약간씩 발굴 단계에 대한 프로세스가 좀 달라요. 크게 복잡하게 간단하게 하면 창업자를 발굴하는 거나 육성하는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발굴 쪽에 하는 거는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민간 주도겠죠. 투자자들이 대학에서 이런 데 시장에서 뭐 어떤 데모데이라든가 어떤 그런 투자자들의 모임에 스타트업 하겠다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발표시켜서 그 중에 괜찮은 사람들을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정부 주도다 보니까 뭐 사관학교라든지 다른 데 많은 창업기관들에서 발굴을 해갖고 그들이 일정 정도 제품화가 되면 창업 투자자들하고 만남의 기회를 갖게 해서 계속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발굴 단계에서의 이걸 대규모로 하고 있는 거는 그런 미국이 것 좋은 같은 것 점은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약간 스케일업을 사업을 그냥 키울 수 있게끔 그렇게 사업을 하는데 우리는 시작부터 나는 장사다.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구분할 필요 없는데 실제 이제 스타트업을 하려면 확장성과 시장성이 있어야겠죠. 여기서 얼마큼 규모를 키울 거냐, 아니면 시장을 얼마큼 넓힐 수 있겠냐, 그걸로 달라질 건데 애초 창업 자체가 규모는 작지만 그런 걸 가지고 투자자들이 같이 왜냐하면 투자자가 단순히 엑셀레이터나 이런 거는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문도 같이 육성의 개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민간 주도로 미국은 많이 되어 있고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에 보면 지금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대략 10배 정도 커요. 스타트 자체가. 우리는 이제 지원하는 게 1억 이렇게 되잖아요. 거기 시작이 10억이더라고. 10억, 100억 뭐 이런 식으로 크게 가요.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이라는 시장이 크고 미국서 어느 정도 크면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크니까 규모가 클 수밖에 없고 돈이도 많고 돈 있는 사람들이 하네. 근데 우리는 이제 관주도이고 좀 시작할 때 좀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시작하는 경우가 드물고 좀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그런 게 있을까요? 왜 다 창업 지원, 뭐 창업에 열정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세계 곳곳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사실상 이제 세계를 주도해 나가는 거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거기서 오는 걸까요? 그런 곳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그 기본 사업에 대한 개념 커가면서 이런 것들이 자기가 어떻게 생존할 것이냐 뭐 그런 것들이 좀씩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약간 시작할 때부터 내가 사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커지면서 그 CEO가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에 대해서 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이 페이스북에 대한 시장 규모를 미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단위로 보고 이 사업을 키워나간 거거든요. 그게 다른 것 같아요. 스타트업 하는 사람도 이게 확장성이 얼만큼 있을 것이냐. 돈 투자하는 사람도 그렇고 사업하는 사람도 그런 관점으로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이게 좀 지원이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하면 좋겠다 이런 거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생각의 크기가 어떤 기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내가 가끔 쓰는 말이 생각의 그릇의 크기가 사업의 크기를 결정해요. 스타트업 할 때. 생각의 크기 얼마나 하십니까? 아주 큰 거. 근데 뭐 점점 어떤 내 경험상을 보면 점점 알아가면서 커지는 사람이 있고 전혀 안 커지는 사람도 있어요. 처음부터 그 생각 갖고 가는 사람도 있고 없다가 하면서 이제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답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CEO가 같이 성장해야 돼요. CEO가 성장하지 않으면 기업은 절대 안 커져요. 생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런 데서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해외 다니시다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은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우리나라는
어디죠? 판교인가요? 판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뭐 네. 거기 뭐가 있죠? 테크노밸리인가요? 그쵸. 판교 테크노밸리? 예전에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그 중국 베이징 북경 갔을 때 거기 중간촌. 네. 네. 중간촌 가서 거기 차고 카페라는 데 처음 가봤거든요. 네. 근데 거기 가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창업 관련해서 학교에서 처음 지원받고 이제 캠프 나가고 할 때였는데 지금은 없어졌잖아요. 네. 없어졌나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중간촌이? 좀 많이 몰락해진 거죠. 아 진짜요? 네. 뭐 그러면 거기가 몰락하고 새로 뭐가 떠오른 데가 있나요? 아니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없어진 건가요? 그냥 다 어떤 환경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워낙 뭐 인구도 많고 창업하려는 의지들이 사회주의지만 굉장히 자본주의적 생각으로 접근하는 그쪽 돈에 대한 맞아. 정부 주도죠. 정부 주도로. 거기도 정부 주도로 이렇게 정부 형성을 주도죠. 했었던. 중국은 철저하게. 아. 네. 거기서 그러니까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기업인데도 정부가 막아버리니까 기업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근데?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그거는 그 나라의 어떤 리더들이 갖는 그 국가에 대한 생각들이 네. 정부가 주도해야 된다, 당이. 뭐 그런 게 되게 강하죠. 통제 속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생각 강한 거고. 자본주의나 민주주의가 되게 사실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되게 강할 것 같은데 쉽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리더의 생각 때문에. 민주주의가 굉장히 굉장한 이성적인 아니면 굉장히 어떤 그게 있지 않으면 유지되기가 어려워요. 이 공동체에서. 자본주의도 얼마든지 뭐 되게 잘못하면 극우화가 되면 과연 유럽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좀 퀘션이 있을 수 있듯이. 민주주의는 소녀다. 그건 잘 유지하기는 어렵다. 어... 구성원들이 굉장히 전체 구성원들이 수준이 낮으면 아니면 그리고 그 사회 리더들이 의지가 없다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강한 점은 제가 미국을 막 얘기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지만 내가 보면 좀 대부분의 어떤 그 능력들은 떨어짐에도 이게 굉장히 막강한 이유가 그 나름 전체 이 사회를 유지하려는 의지들, 자본주의를 유지하려는, 민주주의를 유지하려는 그게 힘이 시스템적으로나 이런 게 되게 강하게 있기 때문에 몇몇 소수의 탁월한 경영이나 어떤 정부의 그 정치인들의 그 리더들이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를 키우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완전히 다 딱 꽉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당이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정치학 시간이 아니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국가에 당이 있는 건데 거기는 당이 국가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봐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정부 눈치를 보나요? 많이 보죠. 많이 볼 수밖에 없었죠. 그거 예전보다는 많이 하지만 앞으로 더 그러니까 정부의 눈치를 미국도 마찬가지 보잖아요. 이번에 뭐 트럼프 됐을 때 글로벌 기업들 다 대표들이 뭐 기부금 내고 하니까 어느 나라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도가 있으니까 그 정치 제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게 시스템적이고 약간 오픈돼서 되어 있냐 아니면 그게 시스템적인 그걸로 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어느 한 개인에 의해서 되는 거냐 이것 때문에 어느 나라든 정부 그걸 보죠.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많은 게 달라지니까.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뭐 관세 뭐 이거 그러면 영향 많이 미치니까.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이 되면은 눈치를 더 보기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사실 저는 크게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을 정도로 제가 크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 정도의 크기가 사이즈가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혜택만 보고 있어요. 그렇죠. 뭐 불이익 뭐 이런 것보다도 딱히 뭐 영향받는 게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지금 창업계에 영향이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을 드리지만서도 이 얘기가 막 창업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나한테 뭘 더 있지? 이거에 관심 있지? 내가 커가는데 이 제도적 문제 때문에 안 돼. 이런 경우는 드물 거예요. 있는 창업 아이템도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 쪽이라든가 뭐 그런 법률적인 예를 들면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몇 가지 풀할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창업은
좀 뭐 그 제도화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근데 그거를 좀 더 없애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면 약간 눈치를 보는 타이밍은 어느 정도쯤에 그건 없어요. 그건 업종이나 시점에 따라 좀씩 차이가 있는 거죠. 눈치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도 뭐 이쯤 식품 하면 그러니까 있지 않아요? 식품이면 눈치 많이 봐야 될 텐데. 그런 게 있겠죠. 근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저는 눈치 많이 봤거든요. 근데 왜요? 술이니까. 술이. 예. 술은 식품 쪽에서도 술은 당연히 눈치 받아야죠. 많이 봐야 돼요. 원래 근데 눈치 안 그게 눈치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예요. 이게 유럽의 맥주 역사에서도 옛날에는 유럽의 맥주는 누가 만들었냐면 수도원이 만든 거예요. 수도원서 이것저것 막 섞어서 해서 사람이 죽기도 하고 뭐 그랬으니까 점점 그걸 제도화 시킨 거예요. 옛날에 미국도 시카고 할 때 그 고기도 유통기한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루즈벨트의 삼촌이죠. 우리가 테디베어. 그 루즈벨트 대통령 때 유통기한이 그때 정해진 거예요. 그때 유통기한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게 이제 미국도 유럽도 맥주 만들 때 막 섞어서 만드니까 이게 뭐 죽기도 하고 막 문제도 많고 하니까 규제가 된 거예요. 뭘 섞지 말아라, 뭘 넣지 말아라 하듯이 그런 거는 그 역사성을 가지면서 만든 제도가 있어요. 그거 가지고 뭘 할 수 없죠. 근데 점점 그걸 좀 풀려고 하는 거지 제도. 나라마다 그 좀씩 차이가 있어요. 얼차부터는 법이 있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나라도 그게 있지만 그거는 이제 문제인식이 돼서 좀 풀려고 그런 걸 하려고 하죠. 나라마다 좀씩 있으니까 그걸 무조건적으로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그거 말하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 다른 거다. 다른 거 각자 차이가 있다. 역사성이 있다. 네, 역사성이 있다. 그 맥주를 만든 수백 년간의 그 역사를 가지면서 한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도화하고 또 뭐 표준화시키고 그렇죠. 죽으면 안 되니까. 이게 미국 그랬다니까 시카고에서 이게 유통이 없으니까 이게 막 죽고 설사 나고 막 문제 생기고 하니까. 우유도 그랬죠. 맞아. 유통기한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얼마 전에도 그 어디죠? 태국이었나요? 메탄올. 그리고 이 유통기한의 개념도 조금씩 나라마다 달라요. 유통기한이 어떤 경우는 신선한 꼭 먹어야 되는 신선한 기간이 기준이 좀 기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니까. 네. 이게 뭐 썩기까지 기간이냐, 기간이나 뭐 이거를 뭐 그러면 안 썩게 방부제 많이 넣어서 유통기한이 하나 있어서 워낙 좀 근데 그거는 전체 국민들의 어떤 수준에 의해서 생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나 문화적 수준 여러 가지에 의해서 좀 결정되는 거. 어떻게 잘 들으셨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시간이기도 했고 또 인사드리면서 간단하게 한번 오늘은 이 1회는 우리가 창업이랑 그리고 정부, 국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너무 거창했어요. 왜냐면은 정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지금 얘기하기가 없고 조심스러우셨죠? 그런 것도 있고 창업자들이 과연 정부 정책에 어떤 관점에 무엇이 궁금할 건가 나도 사실 궁금해요. 그쪽 입장이 아니다 보니까 궁금하긴 할까? 왜냐면 특별히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네. 아마 궁금한 거는 돈을 얼마 주나? 뭐 이런 거 정도 있겠지. 특별한 업종 아이템이 아닌 이상은. 그래도 궁금한 거죠. 요즘 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네. 이제 또 우리가 시청자분들께서 클릭할 이유는 하나 또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거 뭐 잘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상관관계가 막 크게 막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어떤 점이 있을까? 궁금한지를 좀 질문 남겨주면 좀 더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던져줘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난 그쪽 사이드에서 좀 뭐가 궁금할까가 실질적으로 당신들이 뭐가 궁금한지를 네. 말씀을 해주셔야. 사업하는 데 입장에서 그렇죠. 어느 나라가 가끔 창업자들 만날 때 대한민국 창업하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실적으로 전 세계에서 창업하기 좋은 나라 5손가락 드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고. 그럼 그 5손가락 안에는 미국, 한국, 중국, 인도 뭐 들어가려면 모르겠어요. 싱가포르 정도, 이스라엘 이런데 좀씩 창업에 대한 그게 약간 결들이 달아서 어떤 게 더 좋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느 나라가 막 얘기하는데 일본은 창업의 의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의외예요. 의외로 막 창업을 해서 그리고 뭐 스페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창업을 하겠다. 그 의지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은 그 의지는 또 해볼 만한 창업 의지는 있는데 다만 이거를 잘 좀 다듬고 그런 거가 좀 있는 거지. 그 나라마다 달라요.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스마트하기도 하고 공격적인 편이에요. 다른 나라도 있긴 하지만 우리 좀 여건까지 되니까 좀 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일본이 생각보다. 일본이 한번 뉴스에 보세요. 새롭게 창업해갖고 글로벌하게 나가는 기업들이 있는지. 그러게요. 네. 맨날 옛날 듣던 브랜드. 기업들만 있네요. 있지.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면 하다못해 네이버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가져와서 야후 쓰잖아요, 일본. 야후도 쓰고 뭐 그런 거 하죠. 만화도 많이 무너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카카오가 들어가서. 지금은 근데 그거를 과연 일본 젊은 세대들이 없는 거냐라고 얘기하면 또 안 돼요. 환경 자체가 좀 문화나 좀 그런 게 아직은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약간 그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일본은 약간 그 전통을 되게 장인. 공고하게, 약간 장인 정신 이거에 되게 좀 좋게 얘기하면 장인 정신인데 오사카 상이나 이렇게 보면 자기 맛집이 있어요. 그럼 2호점을 안 내요, 잘.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평생 먹고 하는. 근데 그걸 좋게 얘기하니까 가업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는 또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었잖아요. 새를 안 잇는다 하지만 되게 또 바뀌어가는 거죠. 세상 흐름이. 네. 맞아요. 왜냐면 요즘 그 식당, 뭐 어디 펍 이렇게 창업하는 바뀌잖아요. 친구들 보면은 약간 목표를 프랜차이즈화까지 계속 막 노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수업 시간에 얘기하지만 연속적 변화와 비연속적 변화가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이 환경이 바뀌지 않은 연속적 변화에서는 가업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빗자루 만들면 뭐 10몇 대째 빗자루 만든다 하잖아요. 그 빗자루가 계속 필요하면 빗자루를 만들겠죠. 근데 기술이 발전해 진공청소기가 나왔어. 그들은 그걸 안 만들죠. 안 쓰죠. 예를 들면 지금도 팩스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일본 편의점 가면 돈 계산하는 그 장비가 대단히 뛰어나요. 내가 10,000원짜리 넣으면 툭툭 계산해서 잔돈이 거기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럼 언뜻 보면 굉장히 멋진 기계를 만들었지만 이게 비연속적 변화. 예를 들면 카드가 나왔어. 우리는 그게 필요가 없는 거 이제는 다 성공해 대면 있으니까. 되니까. 근데 그 연속적 변화에서는 그게 굉장히 최적화됐지만 비연속적 변화된 환경에서는 이게 굉장히 가로막는 장애입니다. 더 이상 팩스가 필요 없고 더 이상 돈 계산한 그게 일본 편의점 가보면 지금도 그게 있어요. 100엔을 넣으면 그 3만큼의 잔돈이 팍 나와요. 옛날 그 버스 우리 타면은 아직도 탕탕탕탕 나오잖아요. 나오는 것처럼. 그죠? 근데 지금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다 카드로 결제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보면 어떤 게 딱 옛날에 우리 몇십 년 전만 40년 막 그래도 일본을 따라왔자 일본을 하지만 일본이 왜 뭐냐면 비연속적 환경 변화에서 도트된 거. 맞아요. 막 그런 발명품들 진짜 기상천외한 거 많아요. 대단하지만 그게 더 이상 필요가 없게끔 기술이 발전한 거예요. 비연속적 변화. 그래서 스타트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연속적 변화에서 굉장히 실현하려면 그 혁신할 수 있는 스타트업들이 계속 나와야지 기존 기업도 위기감을 느껴서 혁신하게 되고 새로운 기업도 계속 혁신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제도적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이게 계속 있어야지 사회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막강한 것도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능성이 있고 중국이 나오는 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런 게 안 나오면 그리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식품업이면 식품업만 되는 게 아니에요. 딱 이거네요. 약간 일본이 지금 고였다. 물이. 근데 일본이 지금 고였다 거기가. 일본이 계속 그거를 그러면 노력 안 했냐? 노력을 했는데 기존에 있는 멤버들끼리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고. 그것도 고였네요 그러면. 그게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이. 예를 들면 김밥이에요. 수업 시간에 가끔 얘기하는데 일본은 100년 전이든 지금이든 김밥이 그대로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근데 우리나라는 김밥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언제 나중에 모르겠지만 우리는 계속 김밥을 진화시켰어요. 돈가스 김밥. 그다음에 뭐 당근김밥, 누드김밥 뭐 하듯이 계속 그 김밥에 대한 재해석을 하잖아요. 창업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런 재해석 과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창업이라는 게 나 이거 잘 만들어. 아까 우리 이 대표가 얘기했듯이 잘 기술적 없다 하지만
그거를 재해석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요. 사실. 그것도 이제 또 어느 선까지가 중요한 건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당히 좀 신기하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초코치킨. 그거는 이제 브레이크는 없어요. 어디에서 브레이크가 나냐면 몰락할 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80년대 때만 해도 닭 하면 KFC밖에 없었다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걸 재해석했다고. 계속 여기다가 뭐도 묻히고 밀가루도 묻히고 뭐도 묻히고 하면서 계속 치킨이 진화된 거잖아요. 그다음에 양념치킨도 나오고 막 계속 재해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KFC를 보다 우리나라 치킨이 훨씬 더 해외에 나가잖아요. 그런 게 창업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재해석을 계속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이 마무리 멘트를 하려다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이제 본의 아니게 또 일본의 사례까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초코치킨까지 오게 됐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국가와 창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오늘 어떻게 1부 촬영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마칠 겁니다. 네, 마칠 겁니다. 어떻게 오늘 첫 회 촬영인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무튼 뭐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근데 저도 이제 계속 창업자들 얘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시간이 좀 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창업에 대해서 막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끔 그렇죠. 좀 더 가볍게 다가가서, 물론 그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창업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어렵습니다. 뭐 그래서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네,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아주 재밌으셨나요? 네. 오늘 분량이 많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제 모니터링 하시면서 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한번 보시면서 내가 저기서 이런 걸 한번 탁 찔렀으면은 굉장히 날카롭겠다, 이런 거 잘 한번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복귀를 하신 다음에 다음 2부 때 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어떻게?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셋이서 얘기를 하지만, 뭐 기회가 된다면은 또 다른 창업자분 게스트 또 모시거나, 혹은 혹시 아직이야 뭐 저희 병아리지만 좀 더 이제 커감에 따라서 혹시 이 자리에다가 또 좋은 제품,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또 창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네, 3명의 창업가가 이제 모여서, 물론 뭐 크게 차이는 있지만 3명의 창업가가 창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딱 여기 그 어떤 멋진 창업가의 아이템이 이렇게 딱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문의 부탁드리고, 이제 1부 올리면서 이런 얘기하는 것도 좀 부끄럽기는 한데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국가와 창업의 상관관계 간단하게 한번 짚어봤고요. 아마 영상 길이는 간단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길 거예요, 영상. 좀 길 겁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첫 회회 보시는 분들, 보실 분들,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3명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